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더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더 올려야 하는데 시간은 짧고, 그래서 더욱 초조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라면 사실 지금쯤이면 윤곽이 드러나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유권자들도 이제 슬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5년이 지금과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방한한 백악관 외교 고문이 사드 배치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궁금해지죠? 맞습니다. 그 발언의 배경과 이제 그 진위가 무엇이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 사드 조기 배치를 잠정 중단하거나 아니면 유예하고 이 사드 배치에 나름 그 여지를 두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그 중국 측이 북한 압박 등에 그 적극 협조하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이 미국 측이 그 사드 배치 문제 역시 중국과의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한한 그 마이크 스펜서 그 미 부통령과 함께 그 한국에 온 백악관 그 외교 정책 자문의 이제 발언으로 이 파문이 일자 이 펜스 부통령 측은 즉각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 정책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따로 정리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드 배치가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금 카드로도 또 미국이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또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실패를 했다고 그러고 참 그 북한 참. 자, 오늘부터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주요 언론들 주말에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를 이제 모두 발표를 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네,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그 지지율 1, 2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그 격차나 혹은 뭐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관심사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 두 후보 간의 그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상당히 좀 여전히 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그 한 주 전에 비해서 그 두 후보 간의 그 격차가 좀 벌어진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이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선 그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은 그 중앙일보의 그 여론조사인데요. 네.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 1.2%포인트의 아주 그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연구팀이 그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그 전국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다자대결 시 그 문재인 후보는 38.5%, 안철수 후보는 그 37.3%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포인트 차이죠. 그리고 이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 7.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3.9%,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그 3.7% 순이었는데요. 이 조사는 무선 71.75%, 유선이 그 29.25% 비율로 이 RDD 방식, 즉 그 이미 전화 걸기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그 실시가 됐고요. 응답률은 그 31.0%였습니다. 이거 응답률 되게 높네요. 꽤 높게 나왔죠. 예. 유선이 26.8%, 무선이 그 33.1%. 그러니까 무선이 꽤 높게 나왔는데
표본 오차는 95% 그 신뢰 수준에서 그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죠. 예, 다른 여론조사들은 어떻습니까? 네, SBS 여론조사에서는 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격차가 5.6%포인트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내죠. 네, 역시 뭐 오차범위 내죠. 예. SBS가 여론조사 기관인 그 칸타 퍼블릭의 그 의뢰에서 24일과 15일 이틀 동안 그 전국의 성인 1,039명을 대상으로 5명의 주요 정당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그 35.8%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0.2%는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이 두 후보 간의 그 격차가 6.6%포인트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4%.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후보와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똑같이 2.8%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유선이 49%, 무선이 51%, 유선 비율이 좀 많죠. 예. 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예. 네, RDD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15.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여론조사의 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선이 많으면 문재인 후보가 좀 지지율이 많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쪽에서 많이 했는데 이걸 보면 중앙일보가 71.75%거든요. 무선 비율이. 네. 그리고 SBS가 무선 비율이 51%인데 이 무선 비율이 많은 중앙일보에서 오히려 문재인 안철수 격차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유무선 비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라는 얘기 또 그렇게 썩 들어맞지 그러니까요. 않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죠. 이제 과연 그 어느 정도의 비율이 예. 정확한 맞으면 여론조사의 추이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포착해낼 수 있느냐 맞습니다. 하는 점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았더니 그 적정 비율이 어디인가를 사실은 잘 모르죠.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어쨌든 이 ARS 방식은 사실 그 응답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통 5%, 4% 이런데. 네, RDD 방식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ARS 방식이냐 그래도 그 전화 면접이냐 바로 그 분야가 차이가 많이 차이가 굉장히 있죠. 큰 것 같아요. 예. 기계어로 부르면 아무래도 응답률도 떨어지고 신뢰성도 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 사람은 또 이게 자꾸 전화를 이렇게 끊지 마시고 좀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러면 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네. 인지상정상. 예. 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5월 8일부터 22일 이제 5월 8일까지 22일간이죠, 지금. 그죠? 자, 각 후보가 선거운동을 어디서 시작하는지도 관심사인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어디서 언제 시작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오늘 0시에 이제 그 시작한 후보가 2명 있었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오늘 0시에 인천항 그 해상교통관제센터 이 VTS 방문을 시작으로 이제 그 선거 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해오도 이제 그 경비대를 방문을 했다고 그러죠. 안전과 안보를 강조한 이런 행보로 풀이가 되고요. 오늘 이제 출근 시간에는 그 광화문 광장을 찾아서 그 시민 인사를 한 뒤에 1박 2일 일정으로 그 전주와 광주, 대전, 대구를 이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손학규, 박지원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각각 영남권과 호남권을 그 찾을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 역시 오늘 자정에 이 경기 고양시 그 지축 차량 기지에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그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런 행보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 이제 그 선거 운동 첫 일정을 그 대구로 이제 그 찾을 예정인데요. 이 통합 대통령의 이미지를 그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같은 시각에 그 민주당의 지도부들은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이제 그 첫 선거 운동을 좀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후보는 첫 일정을 그 서울 가락동 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라는 그 슬로건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후보 24시간 그 근무책인 서울 그 종합방재센터 방문을 이제 첫 일정으로 그 정해서 역시 그 열전 22일에 그 선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유승민 후보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 사퇴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그 유승민 후보로서는 참 어려운 이제 선거 운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이제 그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후보로서는 좀
그렇죠. 힘이 빠지는 이런 대목이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그 중앙선대위 그 부위원장인 그 이종구 정책위 의장 어제 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 사견임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데요. 4월 29일 즉 그 투표용지 인쇄 시기까지 기다려 보았다가 이 지지율이 그 나아지지 않으면 후보에게 그 사퇴를 좀 건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사퇴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의총을 열어서 후보 사퇴를 포함한 당의 방향을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당대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바른정당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당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한다 그러죠? 오늘 오후에 아마 그 기소할 것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지난해 10월 언론의 그 국정농단 의혹 보도로 그 촉발이 돼서 본격화됐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오늘 그 대선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6개월 만에 이제 사실상 마무리되는 이런 수순을 좀 밟게 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께 박 전 대통령을 그 뇌물수수와 그 직권남용 등 이제 그 10여 개 혐의로 그 구속 기소할 예정인데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외에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도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일단 주목이 되고 있고요. 검찰 오늘 뭐 끼어 팔기식 기소라고 할까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이 공통적으로 인재 영입을 위해서 공을 들여온 곳이 있죠. 바로 상도동계 인사들에 대한 영입 경쟁인데요. 이 상도동계 좌장인 김덕룡 이사장 그리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교수가 사실상 문재인 후보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지 보다 확실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정상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의원 2명을 계속 인터뷰를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된 데는 어제 갑자기 일정 그 사안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사실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날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2분 계속 인터뷰한 적도 있죠. 자, 그런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도동계 막내로 불리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김덕룡 이사장이 문재인 후보 지지로 결정한 거는 확실한 건가요? 왜냐하면 박지원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 지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미 며칠 전 상황이고요. 예. 어제 정도 상황에서는 이제 김 이사장님이 심정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 정리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동안에 관계 가져왔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예. 그분들 안에서 찬반이 갈리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정리할 시간을 달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씨도 결국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겁니까? 예, 우리 김현철 교수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결심하고 다만 이제 김덕용 이사장 등 이제 이 상도동계 구 인사들과 같이 행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행보를 하자. 네. 제가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 게 상도동계가 지금 많이 가 있는 쪽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있습니다만 바른정당 쪽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3당 합당의 여파로 예. 과거의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여러 정당이 흩어져 있는 그런 예.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를 결정했거나 또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과거 김영삼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쪽의 핵심 인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은 이번 대선은 그냥 다른 보통 시기의 그런 정권 교체와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뒤의 그야말로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의 그 정권 교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또 문재인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이 상황을 책임 있게 정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난제들을 잘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 중심의 교체 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가장 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 상도동계 지지로 인해서 그렇다면 중도층 표심이 이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표했던 세력이 통일민주당이었습니다. 예. 중도적인 또 온건 합리적인 그런 유권자층이 가장 큰 기반이었는데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현재로서도 온건 보수층이나 또 합리적인 그런 진보층 이런 층들에서는 아직도 울림이 있고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예를 들면은 안희정 지사 지지했던 층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난번 후보 예. 확정 이후에 한번 그런 출렁임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상도동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상도동계 이 출신들이 글로 갔다. 문재인 후보 측으로 갔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흐름이 있는 건데 한 일주일 이전 상황에서 그런 이제 출렁임이 있었고 또 최근에 한 3, 4일 동안 또 다른 흐름이 또 생겼습니다. 어떤 흐름이요? 그러니까 뭘까요? 안희정 후보 같은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적인 유권자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3, 4일 전부터 이제 그 1차 후보 토론이 진행이 되고 또 본격적인 후보 검증 국면이 시작되고 하면서 역시 좀 이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문재인 후보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뭐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 흐름이 좀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 후보 토론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세요? 대선 후보 토론의 평가와 네. 또 이제 본격적인 후보 검증,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다른 정당들과 언론의 검증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다시 여론의 흐름이 한 일주일 이전 상황, 그러니까 전당대회 확정 이전 상황으로 다시 되도록 하는 그런 명백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 지금 구 상도동계 예. 인사들이 지지를 하고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의미와 동시에 과거 한 80년대 민주운동 시기에 있었던 그런 큰 흐름이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지역의 정치적이 바뀌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당 합당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새로운 어떤 그 민주연합 세력이 예. 다시 모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 같은 경우에요. TNMS 기준입니다만 1부는 9.9%, 2부는 8.8% 나왔어요, 시청률이. 근데 과거 같은 경우 대선 후보 TV 토론은 실제로 10%대 후반의 시청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9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SBS, MBC, KBS, 1TV가 전부 중계를 해서 요걸 합산을 하면 사실상 20%대 후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시청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각 방송사
방송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뭐 그거야 우리가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중요한 건 시청률이 낮았다는 사실 자체는 팩트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근데 그 TV 토론 시청 후 시청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본 사람을 대상으로 했겠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TV 토론을 보신 분들이 주변에 또 말씀도 많이 전파를 하고 그래서 TV 토론 이후에 나오는 일련의 여론조사들은 분명히 그런 TV 토론을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 세력이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상노동계하고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 세력,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슨 반기문 지지 세력이 지지를 한다. 그래서 더 그만큼 반기문 후보를 지지했던 여론이 그대로 증가가 되고 또 상노동 인사들이 지지를 한다고 해서 옛날 통일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또 증가가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현재의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조라는 게 있는데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점들을 확인하거나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또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김영춘 의원께서는 PK 지역에 지금 지역구를 두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또 PK 지역에 공을 들이신 분인데 문재인 후보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 40%가 채 안 됐습니다. 지지도가. 본인이 출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과반수 이상 지지를 얻었죠. 이번에는 그 거꾸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87년 대선 때 부산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셨어요.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 같으면 적어도 87년 대선 때 YS 득표 한 52.8% 정도를 했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득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도 모두 고등학교 부산에서 나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사실 이 PK 민심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어느 한 정당이 독점적으로 과거처럼 한 3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만큼은 문재인 후보가 이 PK 지역에서는 분명히 우위를 차지할 거다. 왜요? 그게 시리의 흐름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좀 다른 영남 지역과는 달리 이 상황은 아니다. 현재의 보수 세력이 보여줬던 그런 무능함이라든지 도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또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시대적 자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힘들이 꼭 문재인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 이번만큼은 야당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점들에서 저는 그것이 확실하게 가능한 후보로 보이는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는 조금 사고 소식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교통 상황 궁금하시죠? 알아보겠습니다. 7시 43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한강철교 부근 사고 방금 전에 처리 작업 끝이 나는데요. 이 때문에 여파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까지 50분 이상 소요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역시 50분 정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 나가는 길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 또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는 그동안 쾌렌시아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쾌렌시아에 있는 동안 많은 사색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탈당설까지 나오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장거 끝에 문재인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선대위 합류를 밝혔죠. 어떤 이유에서 결심을 하게 됐는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생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수락하게 됐는지. 저는, 그냥 백의종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첫째는 후보의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어떠한 절실한 요구인가. 다음번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개혁 과제를 추진할 힘이 생긴다라는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절실한 그 요구에 제가 마음이 좀 움직였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화답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재벌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의 국가 개혁 문제는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통합된 힘이 필요한데. 이러한 통합된 힘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그 후보님의 확신과 의지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문재인 후보님의 답변을 듣고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 통합에 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통합정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통합정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연정 비슷한 거죠.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 연정보다는 더 큰 함의를 가진 통합정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큰 함이라고 예를 들면. 더 큰 함의라 함은 대한민국이 지금 절대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는데 예. 이 절대 위기를 절대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그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또 설명드리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이 통합정부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100% 공감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문재인 후보 측이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당도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마 그 적폐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국민적 개혁 열망 의지를 함축된 단어로 표현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그 단어를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예.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거 운동의 주요한 키워드가 국민 통합이고 통합 정부이고 국가 개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네. 이 박영선 의원께서는 정말 아주 의정 활동도 훌륭히 잘하시고 정치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치인의 이미지가 그렇게 쉽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지만은요. 예. 저는 그 사람이 오랜 동안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축적된 사생 내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 자신의 잘못을 혹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훌륭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후보에 대입하면은 적폐 주장을 한 것은 그렇게 썩 잘한 선택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저는 그 적폐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 일단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경선이라는 관문의 1단계에서 그 적폐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격 규정을 좀 더 분명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문자 폭탄은 안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의원님. 그죠?
대신 이제 감사하다는 문자 폭탄이 많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폭탄을 보냈던 분들이 뭐 다 보내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잘못됐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마음이었다. 라는 이런 문자가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이런 말을 보내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용서할 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확실히 바꿀 수는 있다. 이 버나드 멜처의 그 명언인데요. 예. 저는 이 보내주신 글 중에 이것을 보면서 그래 맞다. 용서할 때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미래를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당내 비문 세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수긍을 하는 편이라고 보세요?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비문 세력? 네, 저하고 이제 어제 변재일 의원님하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자회견 전에 토요일 날 오후에 안희정 지사와 또 안희정 지사를 도왔던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예. 사실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난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분골 쇄신해서 문재인 후보를 돕고 일단 승리한 후에 국민 통합, 이 통합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자라는데 공감했고요. 그 공감의 과정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버나드 멜처의 용서할 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선 22일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정도의 추격이 있을 것이라고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늘 언제나 이 보수와 진보 세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너무나 그 대세론에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진 않고요. 저는 오늘 선거운동 시작되는 첫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 통합 메시지, 국민통합과 국가개혁 이 두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이 방향 전환을 하면서 밀고 나갈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종고 의원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죠. 상황 봐서 유승민 후보 사퇴 건의하고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다른 당의 그 사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다른 당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요새 이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팬클럽, 뭘 고발하고요. 또, 리얼미터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은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통합정부의 의미는, 예. 이렇게 지나친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정부라는 것은, 국민 모두를 안고 가고, 그리고 예.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 어느 한쪽의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다음번 대통령의 임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이 근데 이렇게 고발하는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잘못된 거라면은 저는 그거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을 위한 고발, 이것은 저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당 측은 지금 문팬 같은 경우에 뭐 시발단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시각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 대선의 선거를 좀 멋지게 정말 우리도 아름답고 멋진 선거를 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멋지게 하기 위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후보가 국민 통합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국민적 신뢰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개혁, 다시 말하면 그 지난 12월 달에 아이들 손을 잡고 광화문 광장에서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촛불을 들었던 그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재벌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그 갈망을 저희가 해소시켜주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러한 꿈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